그러면은 주권사학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인은 어떤가? 예. 인종학적으로 한국인은 다른 민족과 상대적으로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에요. 우리 주변의 국가 중에서 단일 민족은 없습니다. 예. 중국, 몽골, 시베리아는 수많은 소수민족이 중국만 하더라도 50여 개가 돼요. 시베리아는 한 26개 정도 되고. 일본에도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홋카이도의 아이누족 외에 여러 민족인데 여기 홋카이도에 있는 아이누족입니다. 그리고 오키나와에도 류쿠족이 있어요. 이 종족 이거 원주민인데 상당히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북방 유목 민족은 물론 일본 민족도 다민족 사회인데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사회라는 거죠. 예. 그래서 북방 유목 민족은 유목민으로서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지만 언어와 문화는 이질성을 가지고 있다. 아까 언어학적으로 한국인은 고립을 지닌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문화도 그런 독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시베리아 종족은 언어학적으로 유형을 가르면 이렇게 네 가지 큰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랄 알타이어 계통, 퉁구스 계통, 만주 계통, 고아시아 계통. 예. 언어학적으로 이렇게 이질적이고 서로 다른 종족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한국인은 단일 언어를 쓰고 단일 민족의 단일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베리아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 무속이 시베리아 샤머니즘에서 왔다 그랬는데 시베리아 샤머니즘 경을 한번 보면은 샤먼이란 말이 퉁구스족에서 무당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건 에벤키어고 퉁구스족만 샤먼이라고 그래요. 시베리아 여러 종족 가운데. 그럼 시베리아에 있는 다른 종족으로는 뭐라고 하느냐? 알타이어로는 샤먼을 감이라고 그래요. 그 외 종족은 일일이 뭐 예를 들 수 없는데 무당을 나타내는 말이 샤먼, 감 외에 보, 바이, 베, 버, 자리는 뜻간, 노자권, 노다간, 감, 쿰 등으로 뭐 10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 자기 민족 언어에 따라 다르게 읽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시베리아 안에서도 서로 민족끼리 언어도 다르고 무당을 나타내는 말도 다른데 말이죠. 예. 그래서 한국 문화의 기원이 시베리아라면 시베리아 문화의 기원은 어딜까 한번 궁금하지 않아요? 예. 제가 그 2009년에 시베리아에 답사를 갔는데 그때 이르쿠츠크 대학 사학과 교수들을 만났어. 당연히 내가 물어봤겠죠. 니네 시베리아 문화 기원 어디서 왔느냐? 우리 문화 기원? 그거 우리 잘 몰라. 어떻게 기원을 잘 모르냐? 이랬더니 우리 그 기원설 중에는 러시아에서 왔다는 전래설하고 그 다음에 남방문화 전래설 등이 있다. 또 동아시아 전래성도 있어. 그래서 여러 설이 있지 딱 하나로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우리 쪽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남방문화 전래설, 동아시아 기원설도 있으니까. 그래서 시베리아의 소수민족 26종족인데 이 종족도 자문화 기원을 모르는데 우리나라 문화가 거기 가서 우리 문화 기원이 어디라고 하면 그거는 말 안 하는 거와 똑같죠. 예. 그래서 도대체 시베리아 26개 종족 중에 어느 종족이 한민족 기원이란 말이에요. 예. 시베리아 26개 종족 가운데 어느 한 종족의 역사와 문화라도 제대로 답사하거나 연구한 적이 있는가? 이런 주장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여기 가서 제대로 조사하고 연구하고 공부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그거 알고나 그렇게 말을 하는가? 이건 에벤키족과 퉁구스족입니다. 서로 시베리아에 있지만 이렇게 다른 민족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시베리아 문화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 한번 자문해 봐야 돼요. 도대체 너는 왜 시베리아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가? 네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옳다고 생각하는가 한번 되물어 봐야 돼요. 그래서 시베리아 전문가인 로널드 휴턴 교수가 최근에 샤먼이라는 책을 냈어요. 이 샤먼이라는 책 부제가 시베리안 스피리추얼리티 앤드 디 웨스턴 이미지네이션. 예. 시베리아 사람들의 영혼과
서구인들의 상상력이라는 책을 냈어요. 이 책이 그 책입니다. 이 책에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느냐 하면 시베리아 문화 또는 시베리아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 실체가 아니다. 문화적 실체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샤먼을 나타내는 말이 그렇게 종족마다 다 다르대요. 그래서 다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서구인들에 의해서 창조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베리아는 서구인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지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는데 무슨 우리나라 우리나라 무속이 시베리아 샤먼에서 왔다. 시베리아 샤머니즘이 우리 이 무당의 무속의 기원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안에서도 기원을 알 수 없는데 실체도 없는데 그 제대로 연구한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시베리아 대륙 자체가 서구인들에 의해 발명된 것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시베리아라는 것은 유럽과 붙어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대륙인데 그 지역을 못 사는 사람들이 미개한 사람들이 산다고 무시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뚝띠가 그걸 시베리아 지역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베리아는 서구인들의 관념적 구성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베리아 대륙은 얼마나 넓은가 하면 유럽 전체 대륙의 6배나 되는 거죠. 그럼 유럽의 작은 나라 하나하나는 뭐 시베리아 대륙이 되면 그야말로 비교될 수 없이 작은 존재에 지나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 샤먼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은 뭘 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베리아는 광대할 뿐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단일한 인문지리적 정체성을 지녔다고 할 수 없어요. 조금 전에 사먼에 대해서 명칭이 다 다른 것처럼 단일하게 어떻다, 시베리아는 이렇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시베리아는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척박한 곳이며 소수민족들이 방대한 대륙에 흩어져서 이동 생활을 하므로 문화의 중심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 시베리아의 문화 중에서도 뿌리다, 기원이다, 중심이다 할 만한 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어떤 지역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경주나 부에 가면은 삼국시대 문화 유적이 고스란히 있잖아요. 시베리아에는 그런 곳이 없어요. 예, 불과 있어봐야 200여 년 전에 어떤 교회가 있었다든가 성당이 있었다든가 이런 정도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동 생활을 하니까 문화의 중심성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우리나라의 뿌리를 거기 가서 찾냐. 중심성도 없는데 여도 뿌리가 어딘지 모르는데 말이죠. 예. 시베리아 이륙 축구 공대에서 한나 러시아 학술대회를 2008년 8월에 했는데 그때 제가 학술대회 마치고 같이 그쪽 학자들과 이야기했는데 그쪽 대학의 고고학자 카린스키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 고분 전문 연구가예요. 고분 매장법을 보니까 자기 나라 문화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민족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생활 방식은 중앙아시아 또는 동아시아의 영향을 받았다. 그쪽에서는 오히려 우리 쪽에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에스포프 교수는 인고르 두상학, 그러니까 이 고분에서 발굴된 해골이죠. 해골의 머리 두상을 연구하는 전문가인데 그 두상학으로 볼 때 시베리아인들은 몽골인을 닮긴 해도 한국인은 닮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몽골인과도 다르고 시베리아인과도 다른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 언어는 고립어라는 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 시베리아인도 아니고 몽골인도 아니면 그럼 한국인은 누구라 할 수 있는가? 이제 그걸 답해야 되죠. 그걸 답하는 걸 어디서 찾아야 되겠어요? 네. 우리 지금 고조선 문명, 우리 역사 문명의 뿌리인 고조선에서 우리는 누구인가를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은 우리나라 최고의 사료인 삼국유사 고조선 쪽 한웅본뿌리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한웅본뿌리에서 찾으면 한국인은 어떤 쪽의 유목민족이 아니고 천신족이구나.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웅족이다. 왜? 우리 민족 시조 또는 건국 시조가 천신 또는 천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환웅 시조를 내세워야 돼요.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을 구하려고
태백산 신단수 내려와 신실을 열고 스스로 천황이라고 했죠. 예. 그 다음에 당군 시조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환웅천황과 웅녀 사이에서 태어나 조선을 건국했다. 이거는 계보로 자기는 천신이 아니죠. 천손이죠. 천신의 아들이니까 천손입니다. 천신의 후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박하게 전손족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시조인 환웅천황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천신족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고조선 이후의 건국 시조들도 마찬가지예요. 해모스도 하늘에서 내려왔는 천신족이죠. 주몽도 천재의 손이다. 내가 천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육천전장도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예. 혁거세도 이 백마가 하늘에서 자줏빛 알을 싣고 왔어요. 이게 혁거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도 천손이죠. 예. 금수로와 육가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늘에서 내려왔죠. 하늘에서 강림한 천신이거나 또는 천손이 각국에 시주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환웅신시 고조선 쪽의 내용이나 다른 뭐 신라나 고구려나 가야나 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천신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민족은 환웅족이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천신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 모든 건국 시조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문화에도 보면은 천신을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하느님 신앙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예, 환인, 환웅, 환하다 아까 그랬잖아요. 우주적 감명을 나타내는 거죠. 예, 그래서 하느님, 환인은 하느님, 해님, 태양신을 나타내고 환인제석은 환인상제, 천신환인 모두 천신 하느님을 나타내요. 환웅천황은 천자, 천황과 같이 모두 천손을 나타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선교가 아주 수월했다. 왜? 갓을 설명하는 하느님이라는 정확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때부터 고조선 초기부터 당군조선 이전에 환웅신시부터 하느님이라는 말과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고대에 제천의식, 하늘에 제사드는 의식이 있었죠. 그것을 국중대로 했는데 고구려에는 동맹, 부여에는 영고, 예에는 무천이라는 국정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천신신앙이 있어서 우리는 누구한테 빈다고 하면 천지신명께 빈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잘못이 있으면 천벌을 받을 거다. 이거 하느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천벌 받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현재도 살아있는 천재, 하늘에 제사 지내고 천황신앙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환웅천황 시대부터 이런 전통이 지금까지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거죠. 요거는 태백산 천재단에 천재를 올린 모습이고, 요거는 달성국 농곤 천왕당입니다. 천왕당은 뭐 지리산에도 있고 백두산에도 있고 천왕당 여기저기 마을마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 천왕신앙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민족은 천신족이고, 두 번째로 한국인은 농경민족이다. 그래서 농업생활을 하고 정착생활을 했다. 그래서 유목민족하고는 아주 계통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계통이 다른가? 그 뿌리를 삼국유사 고조선 쪽 이른바 한웅본풀이 당군 신라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한웅은 풍백, 우사, 운살 거느리고, 이것은 바람이라든가 비라든가 구름을 다스리는 그런 신인데 바로 농업에 적절한 기후를 관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 등 360여 가지 일을 제세이화했다 그랬는데 360여 가지를 다 치지 않고 5가지를 제시했어요. 그 중에 어떤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악 360여 가지 일 중에 제일 어떤 주곡 농사짓는 곡식을 확보하는 거죠. 그 다음엔 주명, 장수하는 거죠. 명대로 사는 거죠. 그 다음엔 주병,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은 병이 없어야 돼. 병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는
죄 지은 자를 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선하고 윤리 이런 등등 360여 가지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주고, 그래서 농사일이 최고의 중요한 통치의 과제였다. 농업국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세이화했다는 것. 지난 시간에 제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죠. 제세라는 것은 세상에 머물러 산다는 것이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은 바로 정착 생활의 철학이다. 예. 왜냐하면 다른 사람 세상에 머물지 않고 해모스만 하더라도 아침에 내려왔다가 나를 다스리고 저녁에는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환웅은 제세이화했다. 정착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공과 범에게 쑥과 마늘을 먹어야 인간이 된다고 했어요. 이때부터 쑥과 마늘을 먹어야 돼. 채식을 권장했어요. 유목민들은 채식하지 않습니다. 육식 생활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목민들이 소나 말, 양을 기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주식은 고기입니다. 육식 생활입니다. 그런데 농경민은 농사 지어가지고 채식이나 곡식을 먹어야 돼요. 그런 채식 생활의 뿌리가 공과 범에게 쑥과 마늘을 먹어라 하고, 그래야 사람 된다고 하고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식 생활의 뿌리는 만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쑥과 마늘을 먹고 햇빛을 보지 말고 동굴 속에서 100일 동안 들어앉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유목민들은 어떻게 말을 타고 이동하죠. 이동해. 그 주택도 이렇게 게르죠. 이게 몽골 사람들의 주택인데 게르입니다. 제가 2009년에 갔을 때 이 게르를 해체 복원하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어요. 2시간이 채 안 돼가지고 이걸 다 완전히 해체했다가 술에 실었다가 다시 내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지을 수 있는데 2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재빨리 전쟁이 터지거나 피난 갈 일이 있으면 재빨리, 또는 다른 먹이를 찾아서 이동할 때도 재빨리 이 집을 뜯어서 술에 싣고 이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동생활용 주택인데 우리는 이렇게 집을 짓고 누대로 살았어요. 우리는 집만 지은 것이 아니라 바닥에 온돌까지 놨죠. 구두를 놨어요. 구두를 놔서 집을 지었다는 것은 그 집을 한번 지으면 누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경민의 정책 생활이 이렇게 대조적인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처음부터 주곡했고 이런 생활을 해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경민족으로서 작물 재배의 기원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융조 교수께서 발굴한 소로리 벽수가 있어요. 소로리 벽시는 1만 2천년 또는 1만 5천년 전의 벽시로 지금 세계학계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청주시 옥산면에 있는 마을인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재배용 벽시예요. 이 소로리 벽시 외에도 충주 조동리 벽시, 옥천, 대천리, 탄남이, 고양, 가와지, 유적 등에서 여러 오래된 재배 법시가 나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조선조에 있는 것처럼 주곡, 옛날부터 농업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계 최초로 콩을 재배했어요. 기원전 3,500년 내지 2,000년 경에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콩을 재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 콩의 원산지입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BC 7세기니까 우리나라보다가 한 2000년 뒤에 콩을 도입했어요. 그게 고조선 지역에서 콩을 도입했다는 겁니다. 일본은 BC 30년에서 AD 70년, 엄청나게 최근에 한반도에서 콩이 도입됐어요. 유럽에는 아예 고대 콩을 재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콩 재배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고조 시대 우리나라 민족은 농경민족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농경민족으로서 농경유물도 있습니다. 수북리 선돌과 남곡리 1호 선돌인데 이게 옥천읍에 있습니다. 박고랑을 가로로 나란히 새겼는데 이게 선돌입니다. 이 선돌에 이렇게 금을 일정하게 그어놨죠. 이걸 밭고랑을 나타내요. 이걸 가로로 이렇게 선돌에 새겨놔서 여기가 우리 땅이다. 이게 우리 밭이다 하는
표시석으로 채워놓은 것 같아요. 문자 대신 바위에 바꾸랑을 새겨서 경작지를 표시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문 청동기가 발굴됐는데 남자가 머리에 깃털을 꽂고 따비질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나경문 청동기입니다. 요 그림, 청동기 중에서 요 부분을 확대하면은 요런 그림입니다. 벌거벗고 따비질 하여 밭을 일구는데 여기 깃털을 머리에 꽂고 있어요. 머리 위에 꽂은 새 깃털은 새 토템족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환웅조국 후예다. 이때부터 농사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정착생활을 했어요. 정착생활을 했다는 유물과 유적이 빗살무늬 토기 같은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빗살무늬 토기인데 이 빗살무늬 토기는 시베리아 지역까지 분포되어 있어요. 한때는 시베리아 기원설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했는데 시베리아는 지금도 유목문화지요. 유목인들이 이런 토기를 쓰겠어요. 이 토기 여러분들 박물관에서 보셨지만 거의 한나름 됩니다. 박물관에서는 이러한 설치기구가 없으면 비스듬하게 눕혀놔요. 이거는 그냥 세워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설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정착생활을 한 사람이 일정하게 설치를 해서 고정시켜 놓지, 이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동합니까? 유목민들은 물통도 가죽으로 물통을 만들어 언제든지 휴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휴대할 수가 없어요. 크기도 클 뿐만 아니라 휴대하다가 쉽게 놓을 수도 없고, 또 어때요? 토기이기 때문에 잘 깨어집니다. 건드리면 부서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중국에도 없는 우리 한반도가 기원인 신석기 시대의 정착 생활한 사람들이 유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면은 꼭 한국어 손 민면하고 똑같아요. 한국어 손 민면은 어때요? 둥그렇지요. 그래서 발이 있거나 솥전이 없으면 이게 고정할 수가 없어요. 둥그러서. 그런데 냄비는 어때요? 민면이 판판하잖아요. 그럼 아무데나, 그래서 냄비는 이동 가능하지만 솥을 떼가지고 방 안으로 가져오지 않아요. 냄비는 못 들고 방 안에도 들어오고 바깥으로 가져오고 쉽게 되는 거죠. 이 둥글다는 것은 설치해서 고정시킨다는 거지. 정착시킨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유목민들의 토기가 아니라 정착민의 토기다. 그래서 우리 농경민족이고 정착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증거로 석성, 바위로 쌓은 성과 돌로 쌓은 무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것도 농경문화의 정착생활을 나타냅니다. 이게 내몽골 적봉시에 있는 삼자정 섭성인데 BC 2000년 전을 것으로 밝혀진 석성입니다. 고대 한국은 다 바위를 쌓아서 올린 석성을 세웠는데 이 석성에 이거는 한민족이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치가 특성이다. 그냥 이렇게만 간 것이 아니라 가끔씩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치를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적이 공격해 올 때 여기서 쉽게 이 벽으로 붙어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이 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 있어도 이런 성이 있는 것은 한국인이 만든 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유목민들이 이런 성을 쌓을까요? 예. 고조선인들은 이런 거대한 석성을 쌓았지만 북방 유목민들은 축성을 금지했습니다. 실제로 저런 성곽이 없어요.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다. 이거 누가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몽골의 영웅 칭기스한이 이런 말을 했다고 알려지는데 실제로는 돌골 제국 명장 토뉴쿠쿠가 한 말입니다. 어쨌든 이 유목민이죠. 유목민들은 성을 쌓으면 안 돼요. 성을 쌓으면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하지 않으면 유목민들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징기스칸 그러지 않고 칭기스한 그러는데 이거는 몽골에 가서 배운 말입니다. 몽골 사람들은 징기스칸 그러면 몰라요. 칭기스한 KHA는 이걸 이렇게 표기하지만 읽을 때는 K가 묵음입니다. 묵음이래요. 소리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이렇게 해요. 한 이렇게 해요. 한이란 발음을 강하게 내지. 칭기스한 이렇게 내는 거예요. 예.
징기스칸이 한 말은 어떤 말이냐. 내 후손들이 비단 옷을 입고 기아집에서 살 때 내 제국은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것은 농경민 정착 생활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단 옷을 입으면 안 돼요. 비단 옷은 뭐 명주실을 뽑아가지고 막 배틀에 짜고 오랫동안 정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뭐 뽕을 기르고 누에를 기르고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착 생활을 하는 사람만 비단 옷 입지 유목민들은 입을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 양 한 마리 잡으면은 거기서 털 가지고 옷을 만들 거리가 나오잖아요. 그게 목축 생활이에요. 그래서 털 가지고 옷을 입어야 된다. 기와집은 북박이 집이잖아요. 이런 집 살면 이동할 수 없으니까 성을 살면은 망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례를 지어서 이동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몽골 또는 시베리아의 문학 작품 같은 데 보면은 농사 짓는 사람, 뭐를 경작하는 사람은 유목민들에 의해서 늘 핍박받아요. 너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 이렇게 핍박받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적석총입니다. 이제 조금 전에 성을 성도 돌로 쌓았는데 유목민들은 성을 쌓지 않고 우리는 무덤도 적석총, 바위를 쌓아서 거대한 무덤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예, 고구려시도 적석총으로서 대표적인 복인데 집안연에 있는 장수왕릉 또는 이것을 장군총이라고 합니다. 예. 이거 엄청나게 이 바위 하나만 하더라도 사람 키보다 더 큰 바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의 피라미드 수준의 적석총이죠. 이건 정착 생활을 한 사람 때문에 이런 무덤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목민들은 성이 없는 것은 물론 이런 적석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징기스칸은 고대 사람도 아니 12세기 사람인데 12세기 영웅인 징기스칸은 무덤조차 알지 못 어딘지 몰라요. 왜? 이렇게 써서 분명하게 알 텐데 모른다는 것입니다. 중국 진시황릉도 흙을 쌓은 무덤이다. 태토 무덤이에요. 돌을 쌓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나라 한민족이 쌓은 무덤의 형식이고 이것은 바로 정착 생활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한민족은 누구인가? 삼국유사 고조선 사료 한웅본풀이를 근거로 볼 때에 우리나라 민족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신족이다. 또는 하느님 후예인 천손족이다. 또 구체적으로는 한웅족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당군시족 아닌 한웅시족이기 때문에 당군족이 아니라 한웅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당군상을 세울 것이 아니라 한웅상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생업 양식으로는 고대부터 농경 생활을 한 농경민족이다. 그리고 주거 양식으로는 고대부터 정주 생활을 한 정착민족이다. 집을 짓고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전부터 구들 놓고 자식 생활을 했어요. 정착 생활을 했어요. 또 식생활로 보면은 쑥과 마늘을 먹었죠. 이렇게 채식민족이에요. 이런 비빔밥, 나물을 놓고 이렇게 비벼먹는 음식은 한국 고유의 어떤 식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쌈밥, 날채소에다 밥을 얹어 쌈싸 먹는 거. 이것도 한국 고유의 음식 요리입니다. 산채 정식. 여러분들 관광지에 가면 산채 비빔밥, 산채 정식, 산나물 정식 메뉴가 있죠. 1년 4철 그런 메뉴가 있어요. 세계에서 이런 메뉴가 1년 4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산나물 비빔밥, 산나물 정식이 식당 메뉴에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생활사료죠. 이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채식 생활을 했다. 이게 만년 전에 이 채취 문화의 전통을 아직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육식 생활을 한 사람들은 이런 전통을 이해할 수가 없죠. 뭐 우리 민족을 가지고 백인 민족이다, 동방예의지국이다, 할달 쏘는 민족이다 이런 것은 다른 사례에 근거한 것이고 이것은 바로 고조선 한웅본풀이에 있는 사료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결론으로 가지고 가면은 시베리아 기원설을 극복하고 앞으로는 민족문화 자생설, 우리 민족문화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냈다. 유목문화 기원설이 아니라 농경문화 기원설이다. 북방문화 전래설이 아니라 한반도 문화 토착설이다. 이것을
우리의 학설로 새롭게 내세워야 한다. 이것이 오늘 제가 강의한 우리 민족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